미나상 곤방와 K짱 데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K짱입니다. 매주 금요일 밤 이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요. 저번 시간에 제가 미리 약속드렸던 공포 컨텐츠 바로 오늘은 목요일인데요. 제가 저번 주에 좀 며칠 날 할게요. 금요일 날 원래 했어야 되는데 계속 시간이 미뤄져서 좀 늦게 일요일 날 컨텐츠를 진행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약속 지키지 못한 게 죄송스러워서 원래 이번 주는 놀금이지만 제가 특별히 이번 주 목요일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공포 컨텐츠를 준비했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도 층간소음에 관련된 사건인데요. 이 사건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바로 일본에서 최초로 일어났던 층간소음 살인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어떤 사건들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K짱의 기묘한 이야기 속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이 사건은 1974년도에 일어난 일입니다. 1974년 일본 카나가와현 히라츠카시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입니다. 일본 최초의 층간소음으로 일어난 사건이기도 합니다. 1974년 8월 28일 카나가와현 히라츠카시에서 저임금 아파트가 이렇게 있었는데 여기에 어떤 가족들이 이사를 옵니다. 자, 오카무라 일가 3층에는 4인 가족이 살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 가족들은 아이들에게 음악적 재능을 강요 아닌 강요를 해요. 그래서 이 오카무라 가족이 피아노를 사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 피아노로 성공을 시키고 싶어 했던 나머지 이 아내였던 야에코라는 사람은요, 이 아이들에게 하루 종일 피아노를 연습시키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 아파트 오크무라 가족이 피아노를 연습하는 소리에 바로 위층에서 살고 있었던 당시 나이 46살의 오하마 마츠조라는 남성을 너무 괴롭게 만들기 시작한 겁니다. 사실 그는 음악 애호가였어요.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연습하는 이 피아노 소리에 노이로제가 걸려서 그는 조그만 소리에도 민감해지기 시작합니다. 오하마 마츠조 1928년생입니다. 그는 도쿄 가메이도에서 서점집에서 아들로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서점집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자, 집에서 서점을 운영하고 있었던 그는 초등학교 시절부터 공부를 굉장히 잘했대요. 성적이 우수해서 그 당시에 인문계 교육기관이었대요. 우리나라에도 뭐 인문계, 상업계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 어릴 때는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는 이 인문계 중학교라는 게 있었는데 거기에 입학을 하기도 했대요. 자, 그런데 공부를 꾸준히 잘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는 갑자기 어떤 계기인지는 모르겠지만 나태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고 나서 변변찮은 성적 변변치 않은 학교 생활 그렇게 되면서 결국에는 그는 졸업한 후에 친척이 운영하는 공장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자, 1941년 일본 국유철도 구니타치역에서 영무원으로 채용돼서 몇 년 동안 영무원으로 일을 했다고 해요. 그러다가 1951년도에 소에게 공금 횡령을 하기 시작했고 그러다가 그는 나중에 걸려가지고 도망을 칩니다. 자, 그러다가 그 도주하는 도중에도 소매치기를 한 거야. 그러다가 결국에는 끝내는 붙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대요.
자, 그 뒤에는요,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한 채 여러 직장을 옮겨 다녔다고 합니다. 그는 한때는 노숙인 경험까지 했다고 해요. 자, 그러다가 1959년 그는 한 농가의 대릴사위로 들어가요. 그 대릴사위를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어서 말씀드리면, 이 대릴사위가 뭐냐면 요즘에는 이렇게 분가라고 하죠. 아내와 남편이 따로 이렇게 분가해서 사는데, 옛날에는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면 이제 우리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시대에는 이제 남편 집으로 들어가잖아. 아내가 남편 집에 들어가서 시어머니랑 시아버님을 모시고 사는데, 그런데 그때 시대에는 좀 뭔가 좀 반대되는, 그가 이제 와이프의 집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모님과 장인어른과 함께 살게 된 거죠. 그런 식으로 결혼을 한 거야. 자, 그런데 사실은 이 아내가 재혼을 한 적이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이혼을 한 적이 있었던 거야. 그리고 이제 그와 재혼을 한 거예요. 근데 그와 이렇게 행복하게 살면 좋았을 텐데, 아내가 그 몰래 전 남편을 만난 겁니다. 바람을 피는 거야. 그래서 아내가 전 남편과 바람을 핀 걸 알게 된 그가 결국엔 분노하여 그녀와 이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또한 훗날 다른 여성과 재혼을 해요. 자, 그러다가 1963년 오하마는요, 이번에는 다른 사람이 자신의 집으로 불평을 하러 와요. 어떤 불평이었냐면, 자신이 집에서 이제 스테레오 라디오를 듣고 있었는데 이웃집에서 저기요, 소리 너무 큰데 좀 소리 좀 줄여요 라고 그에게 그 컴플레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시점부터 그가 이 소리에 조금씩 민감해지기 시작했대요. 이 소리가 큰가? 어떤 게 작은 거야? 이게 큰 소린가? 작은 소린가? 이러면서 다른 사람들이 자기한테 불평을 하니까 그거에 대해 뭔가 민감해지기 시작한 거지. 어느 정도였냐면, 누가 개가 이제 동네에서 개가 막 이렇게 왈왈왈 짖은 거예요. 근데 개가 짖는데 그가 그 개를 때려 죽여버린 겁니다. 시끄럽다고. 그만 좀 짖어, 시끄럽잖아 이러면서 개를 죽여버려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는 줄 알아? 경찰에 전화를 합니다. 제가요 지금 너무 시끄러운 개를 때려 죽였는데 자수할게요 라면서. 그래서 경찰에 직접 자진 신고를 내서 강아지를 죽였다라고 자수를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그는 점점 소리에 민감해져요. 어느 정도였냐면, 본인의 집에서 본인의 방에 있는, 본인의 집에 있는 텔레비전을 볼 때도 이어폰을 꽂고 들었대. 그러니까 뭐 라디오를 듣거나 뭐를 하거나 무슨 소리가 나는 게 있으면 이어폰을 항상 꽂고 들었대. 그 정도로 민감해진 거야 이제. 자, 나중에 이런 진술, 사건의 그 진술 조서에서는요, 그가 뭐라고 했냐, 문을 여닫는 소리까지, 그 유리문을 여닫는 소리까지 뭔가 폭발하는 소리 같이 들렸어요.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그가 뭐라고 그랬냐, 마치 제 뇌가 폭발하는 것 같았어요. 막 뇌가 파괴되는 느낌이라니까요 라고 했대. 그러니까 귀가 굉장히 예민해진 거지. 근처에 문을 여닫는 소리조차 폭탄이 터지는 것 같은 소리처럼 들렸고, 그런 소리를 들으면 뇌가 파괴되는 기분이었다고 진술을 합니다. 어느 정도가 심했냐, 그는 자신의 아내가 목욕을 할 때 물을 틀 거 아니야. 쫄쫄쫄쫄쫄쫄. 그런데 그 물소리조차 듣기 싫어했대. 그러면서 아내에게 제발 그만 좀 씻어 이러면서, 아내가 씻는 물소리조차 듣기 싫어해서 아내에게 화를 낼 정도였다고 합니다. 내가 좀 없을 때 씻으면 안 돼? 막 이런 거 있잖아.
자, 그러다가 1970년 5월 오하마와 아내는 카나가와현 히라스카시에 있는 그 제가 방금 보여드렸던 이 건물로 이사를 오게 됩니다. 이 공영주택으로 이사를 오게 돼요. 그러면서 그는 여기에서 살면서 낚시를 하거나 도서관에 다니면서 뭔가 혼자 있을 수 있는 조용한 곳만을 찾아다니면서 혼자만의 시간을 보냈다고 해요. 그런데 그러다가 얼마 뒤에 그가 살고 있는 이 공영주택에 2명의 아이들을 포함한 4인 가족이 바로 아래층으로 이사를 오게 됩니다. 난리 난다. 이제 시작이다. 자, 생각해봐요 여러분들. 그는 아내가 씻는 물소리에도 민감한 사람이야. 그리고 모든 소리를 이어폰으로 듣고 문만 이렇게 여는 소리만 들려도 폭발하는 소리가 같이 들려서 뇌가 파괴되는 것 같다 그랬어. 그런데 애들이 2명이야. 실제 가족인데 이 아이들이 너무 어려. 그러니까 애들이 걸어다니겠니? 조용조용? 아니겠지. 막 뛰어다녀. 아무리 밑에 층이라지만 이 집에 이렇게 공영주택 이 싼 집에 애들이 막 이러면은 그 목소리도 너무 듣기 싫고 애들이 어리니까 그 소리도 시끄럽고 거기다가 정말 끔찍한 건 이 집의 가장이 남편이 목수가 그 목수 일이 취미였대요. 그러니까 이 집에서 맨날 뚝딱뚝딱 꽝꽝꽝 뭐 받고 의자 만들고 책상 만들고 뭐 만들고 다이닝이 취미니까 맨날 뚝딱뚝딱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이 남자가 어떻게 점점 미쳐가는 거지. 목소리 추니까 주말마다 공사 같은 소리가 들리는 거야. 더군다나 이 공영주택의 특성상 벽이랑 바닥이 굉장히 얇아요. 여러분 보이시죠? 요만큼밖에 안 돼. 그러니까 얼마나 시끄럽겠니? 그래서 이 해당 주택의 양쪽 집 사이 마룻바닥이 12cm밖에 안 됐대요, 여러분. 12cm밖에 안 되니까 소음이 위층까지 굉장히 잘 들리는 집이었던 거야. 집 구조였던 거죠. 그러니까 오하마는 가뜩이나 예민한데 더 신경질적으로 변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종종 아래층으로 내려가가지고 이 부부한테 죄송한데 좀만 조용히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너무 시끄러워가지고요. 그랬더니 네 알겠어요. 그러고 말고 또 애기들이 막 꽉꽉꽉 뛰어다니고 남편은 주말마다 막 꽝꽝꽝 거리고 또 오하마는 내려가가지고 좀 너무 시끄럽다고요. 좀 조용히 해주시면 안 될까요? 지금 다 같이 사는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시끄럽습니까? 조금만 조용히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아니 지금 저희 돈 내고 살고 있는 집이고 애들이 시끄러우면 얼마나 시끄럽다 그러세요. 아니 그리고 주말에도 남편이 좀 취미 좀 하겠다는데 그럼 어디서 해요? 막 이러면서 점점 그 오하마의 그 컴플레인 이거를 무시하기 시작해요. 씨알도 먹히지 않아. 네네 알겠습니다. 이래놓고 놀아 막 이러고 막 이런 느낌인 거지. 그러다가 1973년 이 집의 장녀가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합니다. 자, 근데 봐봐. 73년 가을 이 집의 장녀가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해요. 근데 여기서 잠깐 당시의 일본 여러분 그 들어보셨을 거예요. 버블 시대 약간 지금 막 이제 중산층들이 막 이렇게 막 나오는 막 돈 막 벌고 막 이럴 때였단 말이야. 그래서 당시에 일본이 점점 부유해지고 있는 사회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중산층이나 부르주아, 돈 많은 부자의 삶을 추구하기 시작해요. 그게 뭐였냐? 그중 하나가 피아노였던 거예요. 예를 들면 나 때는 말이야. 저 때만 하더라도 제가 이제 국민학교 시절 국민 시절 때만 하더라도 저희한테 부자는 뭐냐면 아파트에 사는 애들 그리고 약간 수세식 화장실이 있는 집 그리고 뭐 침대가 있는 집 이런 게 부자다 약간 그렇게 느끼는 것 중에 하나였거든. 근데 일본은 약간 피아노도 마찬가지야. 집에 피아노가 있어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 나 때도. 그러니까 70년대는 더 심했겠지. 그래서 뭔가 70년대에 일본에서 피아노가 있다. 그러면 너 좀 사네?
약간 이런 느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일본인들이 당시에 자녀가 있거나 그러면 피아노를 항상 사놨대. 왜? 그게 약간 부유한 느낌을 주는 그런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피아노를 사가지고 집에 두려고 했다고 합니다. 자, 1972년 일본의 가정의 피아노 보급률이 10%에 이르렀대요. 그리고 피아노의 생산량은 그의 33만 대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거지. 그 당시에 72년도인데. 자,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이제 사건이 일어나기 한 해 전인 1973년도 가을, 아래층에서 매일같이 끊임없이 피아노 소리가 울리기 시작해. 아까도 말했지만 이 오카무라 가문의 딸이 피아노 연습을 왜 했냐. 엄마가 이 딸의 재능을 살려주기 위해서 너는 피아노로 성공해야 됐다. 연습해 연습해 연습해. 그래가지고 딸이 맨날 피아노 연습을 하는 거야. 엄마도 같이 옆에서. 자, 그런데 이 오카무라 가문 이 집에 딸이 피아노 연습을 하던 방이 미터로 하면은 8제곱미터도 되지 않는 그 다다미 3조 정도 되는 방이었대. 그러니까 이 방보다 좁은 방인 거야. 다다미 방에 3조밖에 안 되는 방이었는데다가 12cm밖에 안 되는 그 뭐라 그러지? 센치. 자, 그러다가 어떻게 되냐? 1974년 8월이 됩니다. 8월은 뭐가 있죠? 여름이 있죠. 자,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일본은 굉장히 습해요, 여러분. 끈적끈적거리고 에어컨이 없으면 살 수도 없고 선풍기를 틀면은 그 바람이 더워요. 근데 72년도에 에어컨이 있는 집이 몇 군데나 됐을까요? 맞잖아요. 근데 너무 더우니까 어떻게 사람들이 기온이 올라가니까 문이나 창문을 열게 되잖아요. 근데 가뜩이나 지금 이 오와 많은 소리 때문에 미쳐버릴 것 같은데 이 집에서 창문과 현관문을 열고 애들 피아노 연습을 시킵니다. 띵띵띵띵띵띵띵띵. 기온이 올라가서 더워 죽겠는데 짜증도 나는데 몸은 끈적끈적 거리는데 계속 피아노 소리가 끊임없이 들리는 거야. 그 소리가 더더더더더 크게 들리는 거지, 오하마한테는. 그래서 아래층에 가가지고 매일매일 고충을 호소했대. 제발 피아노 좀 안 치면 안 됩니까? 아니면 피아노 좀 짧게만 치면 안 됩니까? 미쳐버리겠습니다, 이 소리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네, 딸 연습해 연습. 이렇게 한 거야. 그러다가 1974년 8월 28일 아침부터 매미 소리, 막 그 오하마는 막 그 열기 소리까지 들렸을 것 같아. 막 뜨겁게 막 피어오르는 그 열기, 막 온도 소리도 들릴 것 같고 태양이 지글지글 거리는 소리도 막 들리는 것 같고 매미는 계속 매 울고 있고 피아노 소리는 계속 들리고 안에는 샤워하는 물소리에다가 막 모든 이 아파트 단지 사람들이 창문 열고 문 열고 막 부엌에서 칼질하는 소리도 들릴 거고 지글지글 찌개 끓는 소리도 들릴 거고 여보 다녀왔어 막 소리도 들릴 거고 애기들. 그러니까 이 오하마는 점점 미쳐버리는 거지. 거기다가 더 최악인 건 이 오하마가 당시 일하고 있던 공장에서 실직까지 하게 되는 거야. 거기다가 아내와 이혼 문제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이혼해요. 왜냐면 이런 남편이랑 살 수 있겠어? 그러니까 아내는 너무너무 예민하고 민감하고 아니 씻는 것도 눈치를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 이제 그만해요. 우리 그만 살자. 이혼해요. 공장에서도 잘렸어. 아내도 헤어지자고 해. 소리 때문에 미치겠어. 더워. 피아노 소리는 맨날 들려. 그러니까 오하마는 가뜩이나 이 소리에 예민한 상태에서 민감하고 모든 게 다 안 풀리는데 아래층에서는 내가 맨날 제발 좀 피아노 소리 좀 안 들리게 해달라고 하는데도 듣는 척도 안 하고. 그래서 결국 오하마는 더 이상 견딜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하마는 점점 미쳐가는 거예요. 맨날 모든 소리들이 나를 괴롭게 하고 돌아버릴 것 같고 아무도 내 얘기는 들어주지 않고 풀리는 건 아무것도 없고 덥고 끈적거리고 매미 소리는 계속 울리고. 그러다가 오하마는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오하마는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 아, 혹시 저 집에서 일부러 그러는 거 아닐까? 내가 괴롭기를 바래서? 내가 미쳐버리길 바래서? 그래. 저거
저것 때문에 내가 너무 예민해져서 아내와도 사이가 안 좋아지고 나 공장도 그만두고 저 사람들이 일부러 그러는 거야. 나를 괴롭히려고. 그래서 이 집에 이사 온 거야. 그래서 맨날 저렇게 피아노를 쳐대는 거겠지? 막 그래서 결국 그는 이 사람들이 일부러 나를 미쳐버리게 하기 위해서 소리를 내는 거라고 생각하고 나쁜 마음을 먹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결국 폭발해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자신의 아내에게 매일매일 그런 얘기를 했대요. 복수할 거야. 저 소리 2번 다시 안 들리게 해줄게. 다 죽여버릴 거야. 이러면서. 그래서 아내에게 맨날 복수할 거야. 뭔가 그들에게 안 좋은 짓을 할 거야. 나는 이런 발언들을 매일매일 했대. 그리고 나서 어떤 소리나 방음에 관련된 그런 공부를 매일매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냐? 회칼, 사시미를 구입합니다. 그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 그래서 결국에는 칼을 구입해요. 아주 날카로운 사시미. 1974년 8월 28일 오전 9시 20분 이 집, 자녀들이 있는 이 집의 남편, 당시 나이 36살의 이 남편이 회사로 출근을 합니다. 그리고 33살의 이 아내가 쓰레기를 버리러 잠깐 나가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던 이 오하마가 어떻게 했냐? 아래층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 집의 문을 열어요. 그러니까 쓰레기를 버리러 갔으니까 문을 잠그지 않았겠지. 그래서 문을 그냥 열어. 근데 그때 장녀가 뭘 하고 있었냐? 당시 8살이었던 장녀는 엄마가 시키는 대로 피아노 연습을 하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이 미쳐버린 오하마가 피아노를 치네? 나 일부러 괴롭게 하려고, 그치? 그래서 이 8살의 피아노를 치고 있던 장녀로에게 달려가서 가슴팍에 칼을 찔러 넣습니다. 자, 그래서 이 8살의 장녀는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하게 되어 사망을 합니다. 그리고 이에 옆에 있었던 4살짜리 차녀, 둘째 딸마저도 칼로 찔러 살해하죠. 자, 이렇게 두 사람을 죽인 오하마는요, 옆에 있던 펜을 들어요. 뭔가 옆에 있던 펜 같은 게 있었나 봐. 펜을 들어서 어떻게 하냐? 거기에 있던 벽에다가 부부에 대해 원망하는 글들을 막 쓰기 시작해. 내가 조용히 하라고 했어. 우리 사이 있어요. 난데 북한을私のこと無視する복수야 복수 막 이러면서 그런 원망하는 것들을 팍 쓰기 시작했대. 자, 그리고 나서 잠시 뒤에 쓰레기를 버리고 돌아온 이 부인이 빨래를 하려고 세탁실로 들어가. 그리고 세탁기 버튼을 누르고 왜 피아노 안 쳐라고 하는 순간 뒤에서 그녀를 찌릅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도주해요. 오바마의 계획은 이랬대요. 모두 그 일가를 죽이고 나서 바다에 뛰어들어 죽을 생각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살을 시도했어요. 하지만 실패하죠. 그리고 나서 3일 뒤인 8월 31일에 그가 직접 경찰서로 찾아가서 자수를 합니다. 그는 그렇게 살인 용의로 체포됩니다. 자, 재판 공판에서는요, 이 오하마의 방 소음을 일단 측정을 해봐요. 얼마나 시끄러웠길래 이 오하마가 그렇게 미친 걸까? 얼마나 시끄러웠길래? 자, 그래서 첫 번째 거기서 측정을 했던 그 사람이 증인으로 출석을 합니다. 첫 번째 피아노를 막 쳤어요. 자, 첫 번째 이 집에서 피아노를 쳐봤어. 측정이 오후 2시에 한번 쳐봐요. 소음이 44데시벨이 나왔대요. 그리고 두 번째 측정은 아침 7시 30분. 그래서 창문을 연 상태로 피아노를 쳤는데 상한치도 또한 44데시벨이 나왔대요.
자, 1971년 5월에 사실 결정 그 법으로 기준이 있었어. 소음과 환경의 기준이 뭐였냐면 주택가는 낮에 50데시벨 정도, 그리고 뭐 아침이나 저녁은 45데시벨, 심야에는 40데시벨로 해가지고 이렇게 정해놓은 뭔가 소음 기준이 있었는데, 사실 아래층 피아노 소리가 44데시벨이었으니까 사실 그 기준의 규정 이내의 소음이었어요. 근데 이때 경찰이 이제 피아노를 막 이렇게 쳤는데 피아노를 대략 한 15분 정도 쳤대요. 그래서 44데시벨이 나온 거야. 그 측정 기준이 카나가와 현의 공해 방지 조례에 근거하였지만, 조례의 경우엔 45에서 45데시벨의 경우에는 인체에 대한 영향, 그러니까 뭐 수면에 방해가 된다, 아니면 내가 너무 아플 때 잠들 수 없다, 뭐 정도의 뭐 그 정도의 소리로 뭔가 규정되어 있기는 했대요. 그러니까 이게 아예 시끄럽지 않은 건 아니었던 거지. 왜냐면 그 아침 저녁으로 매일매일 몇 시간 동안 피아노를 쳤다고 하니까 굉장한 소음이잖아 사실은. 또한 당시 이혼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이 오하마하고는 사이가 좋지 않았던 아내마저도 네, 너무 시끄러웠어요 라고 해. 그 피아노 소리는 저한테도 너무 크게 들렸어요 라면서 증언까지 해줍니다. 남편과 사이가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 그러다가 1976년 5월 도쿄 고등법원으로 항소한 피고에 대해서 정신감정이 시행이 됩니다. 뭔가 정신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그런데 이 오하마를 감정한 정신과 전문의의 말은 그는 정신병이 없습니다. 지능도 보통, 그리고 책임 능력도 있는 상태였어요. 하지만 당시 그는 소음 공해로 인한 뭔가 도덕적 감정이 마모된, 뭔가 잘못된, 일그러진 그런 상태였고, 굉장히 민감하고 예민한 특이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이외의 평범한 상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 문제가 정신병질에 해당하긴 한다라고 해. 그러니까 그가 뭔가 조현병이 있다거나 그런 게 아니고 그 소음 공해로 인해서 외부의 환경으로 만들어진 정신병적 기질이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있었다고, 해당이 된다 이거지. 자, 오하마 마츠조카, 그가 이제 그 모녀들을 다 죽이고 나서 그의 말은 살 생각을 하지 않았대요. 그 당시 사진이 있어가지고 제가 잠깐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 사건이 중국에서도 이 사건이 이 뉴스가 됐더라고요. 근데 너무 사진이 있어가지고 가져왔는데 이게 좀 잔인해서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뭔가 이런 상태였던 거야. 이불이 지금 아는데 뭐 덮여 있는 것 같고, 이런 상태였던 거죠. 그러니까 칼로 찔러가지고 다 죽여버린 거니까. 자, 그래서 이제 이게 너무나 잔혹한 그런 사건이잖아요. 어쨌든 8살과 4살짜리 아이를 살해를 했으니까. 그래서 그가 하는 말이 뭐였냐면, 나는 원래 살 생각이 없었어요. 그러면서 자수한 후에 사형을 구걸해요. 나 제발 사형시켜주세요. 제발. 근데 이것도 이유가 있어. 뒷부분에 나와요. 자, 어쨌든 1975년 8월 11일 검찰 측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사건은 계획적인 범죄였습니다. 그리고 살해 방법이 너무나도 잔혹합니다. 피아노 소리가 불쾌하다는 범행 동기에 참작의 여지는 없습니다. 극악 무도한 범죄의 극형 이외의 형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피고에게 사형을 구형합니다. 자, 1975년 10월 20일 요코하마 지방법원 오다와라 지부는요 검찰이 말했던 대로 그 구형대로 피고에게 사형을 판결합니다. 자, 이 사건이 언론에 전국적으로 퍼지게 되면서 이제 이 소음 피해에 관련된 구명 탄원 활동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솔직히 소음에 대한 법이 너무나 좀 너무, 예를 들면 우리나라 스토커법처럼 너무나도 너무 고통받는 그 고통은 너무 큰데 법이 너무 약하다. 그 우리는 누구에게 보호를 받냐. 그의 마음을 이해한다. 막 이러면서 운동이 일어나게 된 거야.
자, 그러다가 1976년 5월 도쿄 고등법원으로 그가 항소를 합니다. 피고인 오하마에 의한 정신 감정이 시행되었을 때 책임 능력 없음 당시에는, 그러니까 심실상실로 감정 결과가 제출이 돼요. 그가 그때 완전 미친 상태였으니까. 자, 그런데 그가 계속해서 사형을 구걸해. 왠 줄 알아? 같은 년 10월 5일 날 구치소 내에 소음을 참지 못하겠어요. 나 좀 차라리 죽여줘요. 막 이러면서. 이 구치소 내에 소음을 참지 못하겠다. 난 너무 죽고 싶으니까 제발 죽여달라고 말해. 그러면서 느닷없이 항소를 취하합니다. 근데 이제 변호인은 어쨌든 내 사람을 보호해야 되잖아. 그래가지고 이 변호인이 아니요 지금 이 피고인은 우리 피고인은 지금 정신 상태가 안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공소취는 이제 무효입니다. 라면서 이의 제기를 합니다. 이거 항소 취소한 거 이거 무효라고 하지만 이 도쿄고등법원 형사 4부는요 피고 본인 의사에 따른 것이므로 항소 취하는 유효하다라고 판결합니다. 그래서 결국 1976년 12월 16일 변호사가 했던 이 항소가 기각 결정이 내려집니다. 이로써 그는 1977년 4월 16일 사형이 최종 확정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놀라지 마세요. 하지만 이 오하마는요 2018년 기준 91살이었어요. 그러니까 2022년 현재 기준으로는 95살이에요. 그래서 아직도 2018년까지도 도쿄 구치소에 수용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그때까지 안 죽인 거야. 얘를 감옥에 가다 놓은 거야. 어떻게 보면 그게 얘한테 더 괴로운 일일 수 있잖아. 사형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재심 청구 또한 하지 않았어. 범행 사실에 관해 누명이 없어. 왜? 그가 저지른 게 너무나 확실하고 자수를 했기 때문에. 근데 그가 사형수로서 2019년 기준 일본 최고령 사형수입니다. 참고로 한국은 1938년생 보성 어부 살인 사건의 주범 오정근이 가장 최고령 사형수고, 일본은 2019년 기준. 아직까지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모르겠어. 어쨌든 여기 제가 찾아본 거로는 2019년까지는 살아 있었다고 해요. 자, 그는 이렇게 말했대요. 나는 소리에 병적으로 예민한 사람입니다. 민감하고. 저도 알아요. 라고 말을 했대. 그러면서도 내가 살인을 저지른 것은 나야말로 진짜 소음공의 피해자예요. 라고 말해요. 1977년 2월 9일 그가 말한 바로는 나야말로 진짜 이 소음공의 피해자다. 내가 살인을 하고 싶어 한 게 아니고 그들이 나를 그렇게 하게 만든 거야. 내가 몇 년 동안 괴로웠던 나의 괴로움은 왜 몰라줘요? 막 이러면서. 자, 동시에 살해당한 피해자를 이제 이 소음 가해자로 판단한 탄원 활동을 일어나요. 아까 말했죠. 그 운동이 일어났다고. 이 소음공해에 대한. 그도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의 피해자다. 그가 몇 년 동안이나 참았는데 피아노를 맨날 치고 그가 몇 번이나 좀 조용히 좀 해달라고 이렇게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듣지 않았냐. 그럼 그가 몇 년 동안 참았는데 그도 어떻게 보면 피해자다 라면서 노이로제에 걸릴만 하다. 사형은 너무 극형 아니냐 막 이러면서 막 탄원 활동이 이뤄집니다.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였냐면 유일하게 살아남았던 이 집의 남편이 요코하마 검찰 등에 나타났을 때 오히려 비난을 받았대요. 너 때문에 뭐 죽은 거야 막 이러면서. 그러게 좀만 조용히 하지. 왜 다른 사람 말을 안 들어? 너네만 거기 살았냐? 막 이러면서 이제 그 남편한테, 가족을 잃은 남편한테 막 이렇게 욕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 공동주택의 소음 피해가 불거지기 시작해. 이제 도마에 올라온 거지. 그러면서 특히 피아노 소음이라는 단어가 생겨납니다. 그래서 이 오카무라 일가 사건은요, 이 오카무라 사건, 그 일가 사건으로 인해서 피아노가 당시에 막 33만 대가 팔리고 말했다고 했잖아. 막 10%가 늘어나고 1972년도에. 그래가지고 이제 피아노로
이 사람 말고도 오하나 말고도 그 이외에 많은 사람들이 이 피아노 소음으로 피해를 받았던 사람들이 이제 일어난 거지. 뭔가 만들어 달라. 그래서 일본이 이 소음 발생을 규제하는 일련의 법률을 도입합니다. 예를 들어서 1979년 노래방 소음 통제 규정을 발표합니다. 그래서 주택가에서 밤늦게 막 노래를 불러. 막 노래를 부르거나 이러는 건 불법으로 정해놨어요. 그리고 피아노도 우리가 옛날에는 이제 이런 피아노가 이렇게 그 피아노밖에 없었지만 요즘에는 디지털 피아노라고 이렇게 있잖아. 막 소리도 줄일 수 있고 뭐 그 이어폰을 꽂고 나만 들을 수 있는 전자 피아노 같은 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조용한 전자 피아노로 이제 교체가 조금씩 되기 시작해져. 음을 약하게 칠 수 있는 장치가 설치됐대. 피아노에서. 여러분 혹시 아세요? 작게 낼 수 있는 피아노 뭔지 알지? 그 가운데 거 이렇게 누르면 요즘 피아노는 모르겠지만 소리가 작아지잖아요. 그때 일본에서 그 피아노 그거를 도입했대요. 그 페달을 밟으면 소리가 작아지는 그 장치가 설치되게 했대. 그리고 이 사건 이후 20년 뒤에는 일본의 많은 피아노는 진동이 적고 이어폰으로도 들을 수 있는 전자 피아노가 굉장히 많이 생기고 그걸로 거의 대부분 교체가 됐다고 합니다. 또한 소음 피해자의 고충을 이 사회 전체가 들어주는 그런 계기가 된 거지. 최초의 층간소음 사건이었으니까요. 그리고 공동주택의 바닥의 두께가 더 두껍게 3cm 이상 12cm였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3cm가량 더 두껍게 만들 수 있는 기준을 만들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이 사건 이후에 소음 관련 뭐 사건이나 뭐 이런 소송이 뭐 빈발해졌대. 아, 우리 집도 시끄러워요. 우리 밑에 집도 시끄러워요. 막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이 많은 전문가들은 이 사건이 일본인이 소음에 대한 생각을 굉장히 변화시킨 사건이다라면서 평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제가 이제 일본에 이제 한 11년 살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집이 있어요. 아예 정해놔. 피아노가 없는 집. 피아노가 있으면 안 돼. 이런 집이 있어요. 그러니까 소음에 민감한 그런 맨션 같은 경우에는 아예 집을 계약할 때 피아노가 있어요. 피아노 있으면 우리 집 못 들어와요. 뭐 악기를 해요? 악기 안 돼요. 이렇게 계약서에 적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피아노가 있거나 뭐 악기가 플룻을 하거나 뭐 바이올린을 하거나 뭐 이런 소리가 크게 다른 주민들에게 피해가 끼칠 수 있는 그런 게 있으면 아예 집을 계약할 수 없는 조건이 있는 집들도 있어요. 그 제가 이 사건들을 조사를 하면서 아, 그래가지고 피아노가 꼭 들어있는 집이 있었구나. 그게 되게 신기했거든. 피아노가 있으면 안 돼라는 그 계약이 있는 집이 있었어. 피아노라고 정확하게. 그래서 어머, 왜 굳이? 아, 소음 때문에 그런가? 막 이 생각이 있었다니까. 악기를 하는 사람 안 됩니다. 막 이런 거. 피아노, 아예 피아노라 그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일본인들의 소음에 관련된 인식이 많이 바뀐 사건입니다. 여러분들 어떠셨나요? 아마 이것도 제가 한국의 최초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이 사건을 흥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께 구독 좀 하라고 정말 재미있는 채널 있다고 좀 널리 퍼뜨려주세요. 정말 요즘에 저에게는 여러분들의 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댓글도 좀 많이 남겨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듣고 싶으신 사건이나 뭐 심령 이런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아프리카 TV 게시판에다가 남겨주세요. 그 기묘한 이야기와 위험한 조대 사건 제보하는 창이 있거든요. 거기다 남겨주시면 제가 매주 그러니까 격주로 공포 컨텐츠 진행하기 전에 한번 쭉 훑어보니까 여러분들이 듣고 싶으신 사건 저 K짱이 열심히 준비해서 오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저 K짱은 금요일날 또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팟빵과 플로 공포라디오도 많이 사랑해주시고 인스타그램과 틱톡도 팔로우 많이 해주세요. 여러분들 좋은 밤 되세요.